예, 오늘 고성욱 칼럼은 대한민국 대표 헌법학자들의 소리를 들어라. 예, 헌법재판관들한테 고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건지 맨날 포르노만 보느라고 법전 뒤적뒤적할 시간도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으니까 좀 들어라 이거예요.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한민국 대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 제출한 거예요. 헌법재판관들한테.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도 알리는 겁니다. 허영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절차상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 전 한국헌법학 회장, 탄핵 심판에 있어 직무정지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속한 심판의 강조는 증인과 증거를 제대로 심리할 수 없게 한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에 적용되는 기준도 매우 낮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대통령 탄핵 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탄핵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제일 탄핵당하기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성우 교수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으로 해석하여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형소법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명백한 심리 미진임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 왜곡되었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증거들을 형소법에 의하여 전면 재조사하여야 한다.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핵심 사유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수정 재의결되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판단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고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6시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판단, 그 이후 국민적 수용과 국가 사회의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거두어 드렸다는 압도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며 지금과 같이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안의 쟁점들에 대한 판단 역시 기각 의견이 불가피하다.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죄의 판단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권력 분립의 헌법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은 의회 쿠데타와 외부 세력에 의한 체제 붕괴의 임박한 위험에 맞서 헌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그 요건의 해석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무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라는 정치적 논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미선 정개선은 공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심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승복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제출된 2차 탄핵안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정상적 기능 수행마저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며 사기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포고령 1호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비추어 볼 때 국회 고유권한 침해와 무관하다. 일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문제, 불공정한 재판의 진행은 재판 불복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탄핵 심판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받는 것과 2020년 개정된 형소법 증거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법치국가 원리에 반한다. 헌법재판으로서 탄핵 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헌법에 따라 법관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법률을 위배한다면 이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헌법심판에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면 심판을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심판은 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3 비상계엄은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집중 포격을 시작했다. 123 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하여 내린 탄핵은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다.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각하되어야 하며 형소법을 무시하는 졸속심리와 부당한 증인신문 제한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위 의견서들은 이게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제출한 우리나라의 대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들입니다. 실제로 내용은 훨씬 더 길고 정교하고 법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 의견서들은 공통적으로 심판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심판 대상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비상사태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절차적 문제,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두터운 신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임 배반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석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막바지 국면에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 헌법학자들, 이건 헌법재판관들도 다 인정하는 자타공인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탄핵 심리에 반영되어서 최소한 4대4 각하로 대통령 복귀가 곧 결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더 강력하게 투쟁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니까 뒤늦게 갑자기 막 여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아니 이것들이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입에 거품을 물고서 막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떨고 났었어요. 권성동이가 그렇고 오세훈이가 그렇고 막 주진우가 그렇고 의총에서는 장애집회 등 다양한 투쟁 노선을 모색하겠다고 또 합니다. 좋아요.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싸워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전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보면 변론 재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맞죠. 변론이 워낙 형편없이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변론 재개를 해서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또 이렇습니다. 절차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흠결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뒤늦게 나타난 이 안방 여포들 때문에 또 흐름이 조금 어수선해질까 봐 약간 좀 신경은 쓰입니다. 현재는 지금 평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 평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같은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나서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뭐 더 할 얘기 없잖아. 그럼 우리 한번 표결해 보자 하는 게 평결입니다. 아직 평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좌파들이 8대0 8대0 했잖아요. 만약에 8대0이라면 이미 평결 끝났지. 오늘 내일쯤에는 선고지. 이게 아니잖아요. 4대4로 팽팽하니까 평의를 해도 이게 좁혀지지 않으니까 평결로 가면은 그럼 4대4로 그냥 발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계속 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을 누가 끌고 있냐? 문영배가 끌고 있어요. 처음에 탄핵 심판할 때는 문영배가 막 엄청나게 속도를 냈어요. 막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야, 그저 내란죄 괜히 이거 심리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거 빼. 우리가 다 알아서 탄핵해 줄 테니까 빼. 이래갖고서 그냥 과속 페달 밟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서 딱 하려고 보니까 4대4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시간 끄는 거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문영배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해도 변론 재개는 문영배가 시간 끄는 그 전략에 결과적으로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4대4라고 하는 제 분석이 맞다면 이 4대4로 빨리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 복귀를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 국면을 끝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변론 재개를 한다? 시간이 간다? 마흔역이 어떻게 할 건데? 아이고 뭐 4대4니까는 뭐 하나 더 있어도 뭐 나쁘지 않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가 생기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빨리 가자고 해야 되냐? 우리가 빨리 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최후 진술까지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시간 끌어서 진짜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고 마흔여기하고 이미선이 날린 다음에 다시 6명 체제로 가서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문형배가 있는 한 4월 18일을 넘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변수는 더 생겨. 오히려 지금 빨리 끝내는 것이 낫다. 지금 시간 끄는 것은 문영배 쪽이다. 종북 주사파 쪽이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괜히 갑자기 뒤늦게 나타난 안방 여포들이 저것들도 그동안 했던 게 쪽팔리니까 그러겠죠. 아, 변론 재개해야 돼 막. 이게 결과적으로 문영배 시간 끌기에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도 자꾸 변론 재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겁니다. 변론 제기하지 않겠다. TV조선 단독인데요. 탄핵 심판의 변수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변론 제기 요청하지 않겠다. 빨리 결론 내려달라. 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변론 재개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적 흥결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괜히 선고가 늦어져서 40여 개 변수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는 걸로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영배도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수 없게 될 것이다. 조만간 탄핵 각하 기각 쪽으로 해서 결론 낼 것 같다. 그래서 변호인단도 변론을 다시 하자는 거 아니고 절차적 흥결이 너무 심하므로 각하 시켜달라고, 기각이 아니라 각하 쪽으로 무게중심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변론 재개는 기각을 받기 위한 변론 재개거든요. 만약에 각하 우리가 얘기하는 각하를 요구할 거면 변론 재개를 왜 합니까? 그냥 각하 시켜야지. 윤곽근 법률 대리인, 탄핵 소추는 무효고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각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TV조선이 전하고 있는데, TV조선의 뉴스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지금 시간을 끄는 것은 종북주사파들이다. 당당하게 헌재의 심판 각하를 요구하고 투쟁하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이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정말 수백 번 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전쟁, 이번 싸움의 본질은 정치 여론전이다. 정치 여론전이다. 헌법재판은 법리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에서 대통령을 각하, 기각으로 복귀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여론전을 해야 된다. 정치 여론전을 해야 된다. 저희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정치 여론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판 여론전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쭉 살펴드렸고 설명드렸고, 저래봤자 저거 별거 아니다. 한 줌도 안 된다. 허접하다. 제가 그렇게 논평은 했습니다만 저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 저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저런 거라도 하니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헌재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로 국민의힘도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이 움직이는 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더불어민주당이 10개를 움직이면 최소한 2-3개 정도는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냐고, 맞대응으로.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은 자제하고 절제하겠다. 우리는 농성 안 한다. 단식 안 한다. 이걸 무슨 자랑하는 것처럼 저러고 있잖아요. 자유대한호국단이 이런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어제입니다. 윤상현, 강승규, 박대출, 장동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무분별한 장애투쟁과
헌법재판소 압박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단식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는 헌법과 절차적 정의를 수호하고 민주당의 정책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당의 단합과 투지를 꺾고 있다. 이에 우리는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회피함으로써 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천막농성 단식이라는 정책 쇼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 기조 유지라는 명분 아래 집단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당이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단식을 통한 헌재 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는 헌재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사기마저 꺾고 있다. 윤상현, 강승규, 박대출,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헌재 선고일까지 24시간 단식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탄핵소추안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를 당 차원에서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 당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나서라. 헌재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유시민과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한 적극적 지지와 행동을 보여라. 더 이상 소극적 방어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 것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각하할 때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막판 정치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지긋들 딴에는 마지막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막판 정치 여론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국민의힘이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여기서 가세한다고 해서 크게 더 나아질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모든 국민의힘의 이 비겁한 모습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천추의 한을 남길 그런 비겁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지켜낼 겁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자유파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겁니다. 그 과정에 완전히 제3자가 돼서 방관자가 돼서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타깝습니다. 네, 고승국 칼럼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하라. 헌재는 오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알렸습니다. 오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하겠다고 오늘 알린 것은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도 선고를 하기 이틀 전에는 변호인단한테는 알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탄핵이 될 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최장 평의를 기록하고 있다. 평의는 뭐냐면요. 서로 헌법재판관들끼리 마주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기각이냐? 각하냐? 아니면 인용이냐?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 8대 0은 아니다는 거예요. 6대 2도 아니라는 거예요. 7대 1도 아니라는 거예요. 8대 0이나 7대 1이나 6대 2로 파면 결정이 났으면 바로 선고하지 이렇게 질질 끌지 않습니다. 끌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언론이 다르게 표현하기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사숙고는 무슨 얼어 죽을. 좌파 드라이버가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언론에서도 그냥 어떻게든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막 눈과 귀를 동원해서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에는 정말 택도 아닌 이 정보주의 가짜뉴스 수준의 얘기도 있고 상당히 그럴듯한 분석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걸 좀 가려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재명이가 헌재의 지표식물이라 그러네요. 기대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 딱 기준점이 되는. 이재명이를 보면 헌재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재명이가 여유 있게 이제 곧 대선이 있을 거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다니면 아 이거 헌재 분위기가 인용 쪽이구나. 근데 이재명이가 호떡집 불난 듯이 막 바지런히 다니고 밤늦게 이러고 다니면 야 이게 헌재 상황이 이게 이재명이 뜻대로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지금 제가 정론일침에서 완전히 이재명이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헌재 상황이 이재명의 뜻과는 다르게 각하 쪽으로 지금 바람이 완전히 불고 있다. 이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헌재는 문영배와는 직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무슨 연수원 동기라며. 그리고 지금 국회 쪽에 김희수하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같은 로펌이라며. 아니 그러니까 헌재 안에 적어도 좌파 분위기는 확실하게 이것들이 전해 듣겠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석방되기 전까지는 이제 끝났어. 8대 0이야. 야 빨리 대선 준비해. 우리가 언제 좌파였습니까? 우리도 보수 중도고요. 이재명, 이재용이도 만났지 그러니까. 만나고 난 친미가 나는 반미가 아니에요. 그랬잖아. 이게 이재명이의 대선 행보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의 조기 대선에 지가 대통령 되기 위한 중도 확장 노선. 이런 행보를 쭉 해왔잖아요. 그게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석방됐어. 주말에. 그 순간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리고 밤늦게 이 좌파 거두들한테 가서 무릎 조아리고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학살한 임종석이도 불러 박용진이도 불러 김부겸이 김경수까지 불러가지고서 간담회를 해. 총력전을 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참 이재명이 똘마니 해먹기도 진짜 힘들겠다. 매일 행진을 하래. 여의도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그래서 광화문 가봤자 사람도 없는 썰렁한 빈 텐트만 쫙 있어. 이런 이재명이의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헌재 상황이 이재명 뜻과는 다르게 각하와 기각적으로 기울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는 헌재의 지표식물, 기대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명계 중진 중에 하나는 헌재로부터 SOS가 온 것 같다. 이재명이한테. 이거 아무리 이 나머지 4명을 어떻게든 탄핵 인용적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좀 압박을 좀 더 해달라. 라고 하는 식의 SOS가 온 것 같다. 문영배까지도
버티기 힘들어한다. 저것도 저게 완전히 포르노 판사가 돼버려가지고 예?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진들 얼마나 힘들겠어. 더구나 얼마나 힘들면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TF가 써주는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 연구관들로부터도 야 저거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저게 언제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문영배들 오죽 힘들겠냐고. 저게 친구 어떻게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지가 죽게 생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형배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표식물 이재명이의 태도로 볼 때 탄핵 각하와 기각은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또 어떤 여론조사 회사에서 탄핵 찬반을 조사했는데 반대가 뭐 60을 넘어서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 야 조사 중단해라. 조사해놓고 발표 안 할 수도 없고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루머인지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하다만 중지한 여론조사는 이건 팩트 체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최근에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 분위기가 대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저거 대선은 무슨 대선 이재명이 끝났어 라고 하는 얘기가 비명계 사이에서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저렇게 해서 이제 다 죽어가는 이미 다 죽은 이재명이가 부른다고 뭐하러 가냐. 김부겸이나 김경수나 뭐하러 가냐. 아니 가야지 그럴수록. 저게 이재명이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수십 명 거느리고 있고 개딸들이라는 전국 조직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곧 갈 건데 그럼 그 조직 인수하는 게 다음 당권인데 그리고 다음 대선 주자인데 왜 안 가요? 이재명이가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될 판에 이재명이가 오라 그러니까 오죽 잘 됐어? 그러니까 다 가는 거다. 이게 이재명이가 죽은 이후에 차기 당권, 차기 대권을 노리면서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한 자들이 모인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지금 이게 줄 한 번 잘못 쓰면 지그들이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망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사의 이 정보데스크에서 올라오는 얘기 중에는 4대4 각하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2달 전부터 주장했어요. 이게 4대4 각하거나 5대3 기각이다 최소한. 했는데 최근 들어서 4대4 각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4대4면은 사실은 마흔여기 투입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언론 정보 잘 안 믿어요. 4대4 각하라서 마흔역 투입을 막판에 막 밀어붙인다는데 그래봤자 5대4지. 뭐 언론 정보는 별로 안 믿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들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정보가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 논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야,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나서 조기 대선이 어쩌고 뭐 조기 주자가 어쩌고 자꾸 이런 식으로 편집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대통령 복귀하면 어떡할래? 우리 막 다 죽어 그러면 조금 여지를 좀 둬. 너무 조기 대선 하지 말고 대통령 복귀됐을 경우에 이후에 전국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좀 가끔 한 꼭지로 써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 데스크들이 이런 4대4인 것 같아 아무래도 라고 내부 정보 보고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논조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 그 논조의 변화가 또 역으로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언론사의 정보 보고도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해야죠.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그러나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작은 변수 하나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총력전을 펼치면서 긴장하지 말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최악의 부실 탄핵, 대통령 탄핵 사건 정치적으로 응징해요. 줄탄핵, 줄기각 이걸 쭉 보면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인 탄핵이 얼마나 허접하고 허술했는지, 얼마나 부실했는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알게 됐는데, 그 수많은 탄핵 중에서 가장 부실했던 탄핵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가장 부실했던 탄핵. 자, 보세요. 최재해 감사원장, 뭐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 기각이 됐지만 이 사람들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핵심 요소를 빼고 탄핵 심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졸속이든 불법이든 뭐 줄 탄핵이든 어쨌든 탄핵 심판은 국회가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한 소추 사유에 맞게 심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각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은 저것들의 핵심 탄핵 소추 사유를 빼버렸어. 내란죄를 뺐단 말이에요.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놓고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살인죄를 기소해놓고 재판장에 가서는 살인죄 빼고 재판해달라고 한 거예요. 가장 부실한 거지. 가장 부실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판결이 다 나중에 판례로 남잖아요. 교과서에 남잖아요. 각하시키지 않으면 쪽팔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좌우를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관 8명도 다 지휘름 석자 걸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법률가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후학들이 이 판례를 볼 텐데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 내란죄를 빼고서 탄핵 심판을 했다? 이게 되나? 말이 되나 이게? 아마 30년 후, 20년 후, 10년 후 서울법대 전국의 로스쿨의 대학의 헌법학 강의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수들이 진땀 뻘뻘 흘릴 거예요. 이거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안 되니까 이거 심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심리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 심리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고 각하를 해버려야지. 국회가 다시 그거를 내란죄 빼고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할지 말지는 국회의 문제고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번 사건은 8대0 각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을 그저 한 1년만 법률책을 본 사람이라도 1년만 이 법률가 밥 먹고 산 사람이라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고 각하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29번의 줄탄핵 중에서도 가장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그래도 3000년 가까운 성문법 역사에서 가장 부실한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0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성문법의 역사에서 가장 황당하고 부실한 재판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내란죄로 기소해놓고 내란죄를 빼고 재판해달라. 최초의 성문헌법은 기원전 1700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282조의 법률로 되어 있어요. 꽤 법률항이 많습니다. 282조.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면은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무라비 법전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법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일을 어쩌다가 상대방의 일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의 일을 다치게 한 사람의 일을 부러뜨린다고 돼 있어요. 생리를 부러뜨린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처벌이야. 그러면 어쩌다가 실수로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상대방을 눈을 멀게 한 사람의 눈알을 빼버린다고 돼 있어요. 법전에 눈알을 뺀다고 돼 있어. 실수로 어쩌다가 상대방의 다리뼈를 부러뜨린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다리뼈를 분질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최초에 기원전 1700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성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고 조항이 있습니다. 무고 조항이 있어요. 지금 무고는 우리가 비교적 엄격하게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하무라비 법전의 무고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로 누군가를 고발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형죄를 범한 것으로 입증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사형죄로 고발한 사람이 있잖아요.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은 사형당해 죽는 건데 입증을 못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사형당해.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사형시키려고 고발을 했는데 그 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네가 사형당해야 돼. 이겁니다. 1700년, 기원전 1700년, 그러니까 3000년 전, 네, 대략 30년 전에, 3000년도 아니구나. 4000년 가까운. 그죠? 기원전 17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700년 전. 네, 이 최초의 성문법에 따라서 제가 지금의 이 이재명 한동훈이를 징치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들이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이재명이보다도 먼저 한동훈이가 나서서 지가 막겠다 그래가지고서 막았잖아요. 그리고 내란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란죄로 헌법소추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그래 놓고서는 내란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과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얽어 넣으려고 했다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돼서 지금 무고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이렇게 지금 누명을 덮어 썼어요. 내란 수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게 죄가 인정이 되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그래요. 내란 수괴로 법정에서 인정이 되면 사형 또는 무기야. 그런데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를 빼버렸잖아. 저것들이 이걸로 소추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사형 또는 무기죄에 해당되는 무고죄를 저지른 거지.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한테 응징해야 될 사법적 이 징치는 뭐가 되냐? 사형 또는 무기지. 하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무라비 법전이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아주 정직한 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면 지가 죽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3700년 전에 하무라비 법전을 갖다가 이재명이 한동훈이한테 덮어 씌울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응징합시다. 정치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되는 엄중한 정치적 응징을 이재명과 한동훈이한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고성우 칼럼 최악의 부실 탄핵, 대통령 탄핵 사건 정치적으로 응징해야.
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헌재는 전지영 시민을 진정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예, 헌재 앞 정문을 바라보면 바로 오른쪽, 정문의 바로 오른쪽에서 18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전지영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헌재 앞에 취재를 갔을 때도 전지영님은 18일째 단식 투쟁 중이었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그냥 이 은박지로 또 대충 천으로 덮여 있었고 거의 혼수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전지영님을 직접 보지를 않았어요. 태극기로도 이렇게 좀 덮여 있었는데 그 사진, 지금 헌재 앞에 18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님이 어떤 상태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전지영님은 지금 저기에 지금 동조 단식과 농성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전지영님이 실제로는 저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있는 그쪽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2월 26일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지영님은. 그래서 2월 26일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18일째입니다. 2월은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지영님은 3월 6일 1차 실신을 합니다. 2월 26일 날 단식 투쟁에 들어가서 3월 6일 날 오후에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119 차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 가는데 제가 3월 5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6일 단식 투쟁 이틀째인 3월 6일 날 아침에 제가 헌재 앞으로 취재를 하러 갔어요. 취재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이미 단식 9일차였습니다. 전지영님은 단식 9일차였던 전지영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워낙 기력이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 장면 잠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가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방역은 법적 저쪽에서. 전쟁. 그 결과 중국인들의 명찰 없는 폭력. 네. 저하고 함께 우리 김영기 부회장님하고 또 황상혁 본부장님이 같이 가서 뭔가 말을 건넸는데 정상적인 인터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지영님을 보고 119를 급하게 좀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3월 6일 오후에 결국은 이제 쓰러졌어요. 전지영님이 오후 5시 16분쯤에 이제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 차로 서울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분이 서울 적십자사로 이송이 된 상태에서도 단식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빨리 다시 돌아가겠다.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워낙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링거는 맞춘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영양제. 그러나 이 전지영님이 일체 복식을 거부했고 다시 그 단식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황을 그 후에 제가 그 헌재 앞에 갔을 때 그 전지영님 옆에서 김행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행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지영님의 상태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김행 장관과의 인터뷰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저한테 SOS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서울 구치소 갔다가 급하게 올라와서 네. 근데 119에 싣고 갔어요. 그래갖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가 못 나가게 하는데 나가신다는 거 이 자리 뺏긴다고. 병원에 계신 동안도 미음 한 줌도 안 드셨어. 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다시 듣고 들어오라고. 지금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될 상황.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거예요. 고생 많아요. 아유 어떡해. 화장실을 못 쓰게 해갖고 지금 휠체어 타고 여기 스타벅스 저 끝에 있잖아요. 거기 2층까지 그걸 들고 화장실을 알겠어요. 간다니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선은 진짜. 오늘 중에라도 그래서- 모시고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대기 할 사람 중이에요. 없으면 나라도 하면 되지. 본인 맞아. 계속 잘 설득해 설득하고 주시고 있으니까. 며칠만 좀 더 싸웁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차하면은 갈 수 있게 병원은 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예. 김행 장관님이 그런 거 잘 판단하실 거니까 알겠어요. 네. 이 전지영님은 국가정의 실천연합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자유우파 활동을 쭉 해오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국면이 이제 최후 변론까지 끝나고 이제 다가오자 정말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 2월 26일 그 시점에서는 좌파들도 이제 헌재 앞으로 몰려들 것이 예상됐던 시점이고 그래서 전지영 님이 가장 먼저 헌재 앞 그 정문에 딱 붙어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농성을 시작하신 거예요. 1인 농성을. 그런데 이 자리는 헌재 앞에 100m 이내에는 어떠한 집회도 안 된다. 어떤 시설도 안 된다 그래서 텐트를 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경찰이 텐트를 못 치게 했습니다. 작은 비닐 가림막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바닥에 까는 스티로폼도 못 깔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생짜로 그냥 길거리 노숙하듯이 앉아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가서 보시면 그래도 뭐 스티로폼은 좀 하나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저 슬리핑백 같은 것, 나 우선 뭐 대충 덮을 수 있는 이런 뭐 옷가지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텐트도 없고 가림막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18일간의 그야말로 노숙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기절 혼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 김행 장관이 여러 번 거듭해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본인도 이 전지영 님도 나 이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정신을 잃기 전에 여러 차례 김행 장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신당부했다 그러잖아요. 절대 이 자리를 좌파한테 뺏겨서는 안 돼. 이 자리 절대 비우지 마세요. 제가 실려가더라도 이 자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유우파가 계속 이 자리를 차지하고 농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외당협 위원장한테 이 80여 명의 원외당협 위원장 모임에 김행 장관이 그 얘기를 했고 그 원외당협 위원장들이 그 얘기를 받아서 그럼 우리가 대신 자리를 지켜줄게요 라고 해서 몇 분의 원외당협 위원장들이 이 전지영 님이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자리를 지켰어요. 2시간, 3시간씩 릴레이로. 그러다가 전지영 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이제 그 자리를 전지영 님한테 내준 대신에 그 옆에서 밤을 같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원외당의 위원장 중에 오늘 아침 새벽 순서가 심재돈 위원장이었어요. 심재돈 위원장 오늘 아침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던 겁니다. 잠깐 다시 한번 심재동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심재동 위원장님이 또 여기서 어제 밤샘 하셨는데 전지영님은 지금 주무시니까 이 상태 잠깐 좀 전해주세요. 어제 응급실에서 돌아오셨대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옆에서 또 지켜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돼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19로 이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도 계속 네.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병원에서도 일체 복식을 네. 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네. 다시 또 막 고집을 네. 부리신데 나간다고.
예,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시고 네. 돌아오시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빠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네. 이 우리 전재형님의 그 각오는 대통령 복귀 결정 나야 비로소 뭐 단식을 풀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헌재가 저 생사람 안 잡으려면 빨리 대통령 복귀 결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들 당협위원장들은 뭐 저분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 네. 예, 예. 또 뵐게요. 예, 위원장님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전재형님의 상황이 이렇고 전재형님의 그 문제 의식이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보시면서 빨리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뭐 맞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데 병원으로 옮겨도 전재형님이 단식을 풀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단식을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감옥에서 단식할 때는 강제급식이라고 하는 걸 시켰어요. 이 죽 같은 유동식을 호수로 입을 벌려 갖고서 막 일부러 강제로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또한 정말 이 짐승들한테 하는 일종의 고문이죠. 그런데 지금 전재형님은 그런 상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다시 복식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분의 단식을 말릴 수 없습니다. 자, 전재형님이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복식으로 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기각해서 대통령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면 단식하라 그래도 안 할 뿐이에요. 지금 단식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그 밖에도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들 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 복귀시키면 하라 그래도 안 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단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을 거 먹어가면서 편한 데서 잘 거 다 자가면서 하는 이재명식 단식이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식 단식으로는 20일도 30일도 얼굴 번드러하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헌재 재판관들은 이재명식 단식만 단식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재형 님이 18일째 단식 투쟁하고 있다 해도 뭐 아이 이재명이도 뭐 20일 넘게 버텼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 쇼 단식 말고 진짜 단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단식은 뭐냐? 물과 소금만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전재형님과 또 헌재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자유파 시민들은 노숙 단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5일째 단식을 풀었습니다.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근데 저는요, 그래도 텐트를 치고 했기 때문에 노숙 단식에서 오는 심각한 체력 손상을 막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노숙 단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더구나 지금 겨울 아닙니까? 통상적인 단식, 텐트, 저처럼 텐트라도 치고 하는 단식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체력 손실이, 체력 고갈이 옵니다. 단식원에서 하는 그런 단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 8명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다 좋다. 당신들, 전재형님의 목숨에 책임질 수 있냐? 그 정도 각오돼 있냐? 당신들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전재형님의 목숨이 소중하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전재형님이 18일째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단식하고 있다. 물과 소금만으로 노숙하면서 단식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전재형님이 만약에 생명이 다했을 때 그때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과연 그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냐. 내가 헌법재판관 8명한테 지금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전지영님을 죽음으로 몰지 마라. 최대한 빨리 대통령 각하 기각 복귀시켜라. 그 길만이 전지영님을 죽음에서 구하는 길이다. 이 우주 전체랑 바꿔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인간의 목숨이다. 그 목숨을 담보로 지금 투쟁하고 있다.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 목숨을 건 투쟁 앞에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각하, 대통령 복귀시켜서 전지영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라. 그것이 헌법재판관의 최소한의 책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